오늘은 투자왕 김단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단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신간 아주 따뜻한 네. 투자 관련 책을 내셨죠? 제목에 좀 그 MSG를 좀 쳐가지고 절대 수익, 감히 절대 수익을 제가 논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레이 달리오라고 아주 유명한 그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의 투자법을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해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지금 투자 자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김동주 대표로 활동하고 밤에는 김단태라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데 레이 달리오의 투자, 올웨더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과연 지금이 어떤 투자법이건 간에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 금융 위기들과는 정말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쭉 오늘 아마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부분 이야기한 거는 브릿지워터라는 그 세계 1위 헤지 펀드가 또 그 외 헤지 펀드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좀 기반으로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즘 그런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기존의 금융위기랑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보면 기존의 금융위기들을 보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2008년도 예를 들어보면 한 2005년 정도부터는 계속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금리 인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를 좀 갚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고 그 부동산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팔면서 그 부동산과 연결돼 있었던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생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중앙은행이 좀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높은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 시중에 있는 돈이 다 사라져요. 이제 보통 대부분 우리가 현금만 돈이 아니고 신용,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들도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로 떨어지는 건데 이번 위기는 너무 다른 게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가 다른 게 팬데믹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코로나로 시작이 됐고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또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돼서 또 그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다시 소비를 못하고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진 게 이제 이번 위기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이 위기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이렇게 좀 확실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연준이 어떤 그 막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풀었을 때 다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실물 경제, 소비라든가 모든 경제 활동이 스톱된 거기 때문에 과연 돈을 푸는 거 가지고 될까? 이랬는데 어쨌건 또 그 금융시장은 살아났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위기도 좀 연기가 됐고. 그러나 어쨌건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제 리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리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통화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화정책이 이제 여러 단계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어떤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원래 이자를 한 10% 받았어요. 연 10% 받다가 금리 인하를 해서 만약에 한 뭐 연 1%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하겠죠.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추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고 기업도 돈을 많이 빌려가고 돈을 쓸 테니까 그게 이제 1단계인데 이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게 2008년도예요.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게 2단계 통화 정책인데 2단계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양적 완화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는 사실 초단기 금리밖에 없어요. 뭐 중앙은행마다 조금씩은 그 기간은 다르지만 7일 정도, 7일 내외의 초단기 금리만을 컨트롤하고 사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건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던 걸 넘어서 1년 만기 채권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5년 만기 채권의 금리,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 막 이제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건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이제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뭐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이게 배당주 투자랑 좀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이게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이 채권을 만약에 10,000원짜리 채권이 있고 이 10,000원짜리 채권이 이자를 100원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 채권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이 채권의 이자율은 10%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의 가격이 2배가 돼요. 2만 원이 되면 근데 사실 이 채권은 10,000원이 되건 2만 원이 되건 돈을 1,000원 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2배가 되면 2만 원짜리가 1,000원밖에 돈을 못 주게 되면 가격은 2배가 되는데 이자율은 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반대로 논다라는 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어쨌든 이렇게 채권을 계속 사고 채권을 살 때도 비싼 값으로 계속 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를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2만 원에 사고 3만 원에 살면 어차피 원래 이 채권이 주기로 한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만기나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또 떨어지면 결국은 그 이자율에 기반해서 회사들이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돈을 이제 푸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되게 절실해진 거죠. 사람들이 돈을 좀 어떻게든 갖다 써라. 그리고 또 국채를 어쨌든 중앙은행이 막 사들이게 되면 국채를 원래 갖고 있던 집단들한테 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돈을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 돈 좀 써라. 위험한데 투자 좀 하고 소비도 좀 하고 기업들한테 돈도 좀 나눠줘라. 라는 의미로 이제 했던 게 이제 2단계인데 지금 이제 이게 2단계로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금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하던 통화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재정정책까지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콜라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사실은 양적 완화, 금리나 국채 매입 이런 거는 무차별적으로 경제 주체에게 효과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3단계로 오면서 좀 바뀐 게 중앙은행이 또 정부가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특정 주체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했던 게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직원들의 월급을 내주는 거를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특정 기업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권 매입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는 정말 모든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는 특정 기업, 특정 개인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형태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고 있는데 회사채를 사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회사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뭐 이 회사채를 사실 산다고 해서 다른 회사, 다른 개인이 이득을 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3단계이고 무차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게 핀포인트 돼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매출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을 중앙은행이 뿌리고 있는데 요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가 일어날 만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죠. 돈을 이제 어쨌든 막 찍어내서 여기저기 뿌리는 이 정책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실물 경제는 정말 최악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 연준이라든가 중앙 여러 가지 은행들의 네. 그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 때문에 막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어쨌든 뭐 주가는 막 활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하냐 이건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유동성을 즐길 때까지는 즐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인가요? 저는 어쨌든 기본 저의 관점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바뀌는 타이밍을 아는 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이제 분석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도 그거를 판단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3월장 때 3월장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켄 피셔가 3월 급락장은 다시 급등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켄 피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야, 지금 이제 경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사실은 맞는 예측들이 있고 또 틀린 예측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런 예측들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예측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을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인 분들은 어떤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하지만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리플레이션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리플레이션에 대한 좀 약간 우려 섞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푼 규모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미국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이야기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미국 상황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푼 돈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푼 돈으로는 사실 한 2, 3개월 정도까지밖에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소득의 구멍이 일어난 건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한 2, 3개월 정도에 쓸 자금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푼 돈은 앞으로 2, 3개월 정도는 유효해서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무의미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하고 있냐면 그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3조를 벌었던 뭐 비레크만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이후더라고요. 내년 중순 이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백신이 나와야지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백신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물론 이제 진짜 빨리 만드는 뭐 옥스포드 같은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푼 돈들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1년 반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브리지워터에서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서프라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게 저도 계속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생기고 사실 저는 뭐 올레더 비율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던 덕분에 좀 그런 상승을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을 좀 예측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리플레이션 상황은 여전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리플레이션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정부는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아마 계속 돈을 풀어댈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되게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돈 찍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돈 찍는 건데, 그럴 때 그냥 현금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자산들이 돈을 찍고 나면 다른 자산들이 올라갈 게 뻔한 건데, 지금 그냥 현금을 갖고 있겠다는 거는 그냥 그 피해를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이 되는 거니까 네. 그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네.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나마 좀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네.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네. 이제 네. 의견이신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김단태 대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다루겠지만 올웨더 투자,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 수익을 골고루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또 이번에 해치 펀드들의 보고서들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라든가 종류가 좀 달라진다, 네, 이런 얘기가. 약간씩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